Preview. Preview. 네, 최근의 부동산 향방과 트렌드를 알아보는 부동산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히어로 이진호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자, 드디어 3월 대선의 주인공이 가려졌습니다. 네. 바로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그 주인공인데요. 네. 자, 이로 인해서 금주에 또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나요? 일단은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네네.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 결정이 되고 나니까 그 하루 차이만으로도 매물이 뭐 들어왔다 나왔다 변화들이 좀 많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부가 바뀌면서 이전 정부와 지금 정부 사이에 부동산 규제책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인수위원회가 이제 9년 만에 열리기 때문에 인수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또 정책들을 입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한 주간 뉴스로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과연 윤석열 당선인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로 바뀌게 될 부동산 트렌드가 어떻게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공약이라면 물량 공급 확대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세제 완화 등이 있을 텐데요. 네네. 자, 이 중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있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주택 공급 쪽에서 재건축 쪽이 가장 빠르겠죠. 민간 공급을 하려면 기존에 있던 정부, 기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 중심의 정책들이 1년간 법안이 지금 통과되지 않으면서 묶여 있었던 일도 있었고 실제 오세훈 당선인으로 오세훈 그 시장으로 인해서 실제 신속 통합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지방자치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기에는 좀 이른 단계인데 가장 먼저 지금 하는 것들은 재건축 분야는 이미 진행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재건축의 마지막 단계인 안전진단 통과 문제를 조금 더 기준을 낮춰서 완화해 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재건축 단지들 중심으로 빠르게 일이 진행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개발보다는 재건축이 진행 속도는 더 훨씬 빠르거든요. 이미 많이 앞에서 정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민간 공급 차원에서는 재건축 쪽에 빠른 움직임들이 더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기간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분석들이 또 있는데요. 네. 자, 관망세가 지속될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을 한다는 자체는 진행되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정도로 어떤 뭐 대통령의 규칙이라든가 국토부 장관의 규칙 정도로 진행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공급이 다 끝까지 가기에는 법령을 또 정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지금의 구도에서는 아직 법률이 미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회가 아직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때문에 실제 그 부분들 해결되기 좀 어렵다고 보여지니까 아무래도 단기간 움직이는 것 중에서 결과가 나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이나 이런 내용들도 법률을 만져서 없애거나 또는 뭐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이 부분 역시도 말처럼 그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기대 심리는 올라갈 수 있으나 당장에 현실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멀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들이 좀 같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네. 자, 집값 급등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 앞으로의 주택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건축은 가장 쉽게 집값을 올리는 호재이건 확실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공급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공급은 양질의 좋은 입지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좋은데 재건축들은 대부분 다 입지가 좋은 한강변들 위주로 좀 많이 돼 있고 대단지 위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공급의 확실한 신호로서 재건축이 나온다면 다른 집값들도 신규 공급에 의한 좀 반사적인 효과들, 또 계단 오르기 형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 상승들이 좀 같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재건축을 인해서 지금 말 그대로 정부에서 좀 안정화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실제적으로 드러나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의 가능성들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 이슈라는 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을 올리기 가장 손쉬운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선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으로서는 작용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이후에 매물 늘어날까라고 되어 있는데 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 그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가 세제 완화인데 맞습니다. 그 중 하나가 그 양도세 중과 유예인데요. 네네.
시장의 매물을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원초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빠르게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 양도세 완화책은 선거 전에도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주장했던 부분인데 약간의 차이는 기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시적이라는 기간을 2년으로 둘 거냐, 아니 8개월 정도로 둘 거냐. 지금 말로는 이제 2년이 최대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대 2년까지 안에 물량을 풀면 중과를 유예해 주겠다는 얘기는 최근 2, 3년 내에 가격이 급등했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분들한테는 탈출구가 잡히는 셈이고 급등했던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제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환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재건축과 더불어서 이미 나에 있는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주는 일, 이 부분이 바로 양도세 완화 정책으로 입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자,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또 언제 실행될 것이냐 문제거든요. 앞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가 이제 협치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아직 인수위원회 단계이기 때문에 네. 협치를 통해서 의미심장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나오기보다 올 하반기 정도부터 서로 좀 설왕설래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해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또 매도자의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우리 매수자의 취득세 완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들도 또 있는데 네. 자, 취득세는 무주택자 안에서 더 완화될 게 있나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다주택자 중과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도 역시 다주택자는 중과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기고 네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양도세 완화책과 취득세를 또 완화하는 두 가지 중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시장이 좀 더 거래에서 강력한 신호를 주는 건 이 취득세 완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오른 사람들이 차익을 실현해서 팔 수도 있지만 새로운 당선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면 차익 실현을 쉽게 안 나설 수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차익 실현을 하겠다고 한다면 누군가 집을 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은 취득세가 비싸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팔기도 더 어려운 시점인데 오히려 양도세 완화보다는 취득세 완화를 더 가게 된다면 좀 더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히려 취득세에 지금 8%까지 중과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손쉽게 세율을 낮춰서 기존대로 돌릴 수만 있다면 오히려 양도세 완화보다 조금 더 파괴력이 있는 정책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 취득세 완화 같은 경우는 양도세 이전 유예보다는 소비자들이 받아들이기 조금 심적으로 완화되어 있는 겁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는 앞전 정부에서 이미 많이 올라서 그때 내가 거기를 사지 않았으면 이분들이 팔고 나가는 탈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번 사람만 벌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취득세 완화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이 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럼 나도 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 취득의 문제를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중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양호한 편인 거죠. 그래서 아마 둘 중에 둘 다 가겠지만 취득세 완화 쪽을 조금 더 소비자들이 봐주시는 게 다음 이 정부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서 자기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에서 취득세 완화 쪽이 훨씬 유리한 면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1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네. 또 갈아타기를 하실 분들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취득세 완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 네, 세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의 술렁, 대선 직후 매수문이 급증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게 세제 완화와 더불어 네. 또 규제 완화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30년 넘은 아파트들 가격이 또 급등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일기 신도시는 특별히 그 연차는 이제 재건축 연차에 닿지만 실제 높게 재건축으로서 효과를 보려면 용적률이 좋아져야 되는데 앞에 당선인들이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일기 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또 만들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이 집중을 받고 있는데 자, 일기 신도시면 생각보다 꽤 큽니다. 그리고 다 30년 차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냐 리모델링 선에서 리모델링 쪽으로 먼저 기울었던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금 리모델링 좀 하고자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으로 일기 신도시를 재건축으로 선회하겠다고 한다면 시장에는 굉장히 큰 공급이라든가 또는 시장에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신호를 완벽하게 주는 역할인데 특징적인 건 특별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의석수를 좀 많이 갖고 있는 여당, 지금의 이제 야당이죠. 야당 입장에서 이쪽 새로 바뀐 정부의 얘기들을 듣고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의석수 차이를 극복하고 협치를 통해서 일기 신도시를 특별법을 만들 정도로
지금 문재인 정부 쪽에서 지금의 민주당 쪽에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칫 이 뉴스만 보고 일기 신도시가 이제 사서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매수 문의가 급증한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오히려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그럼 나중에 팔아야지라고 해서 매수를 거둬들이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만 문제는 법률을 바꿔야 된다는 한계가 아직 있고 또 일기 신도시가 다 바뀐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발이 아니라 순차적인 개발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조정되지는 않다는 얘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져가셔야 되고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그런 뉴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인프라까지 이렇게 구축해야 될 3기 신도시보다는 인프라는 이미 돼 있는데 재건축만 진행하면 되는 1기 신도시가 조금 더 수월할 거라는 또 의견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있어요. 재건축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도시에서 건물의 질만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죠. 다만 1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입지적으로는 오히려 3기 신도시가 조금 더 좋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25년, 27년 뒤쯤 봤을 때는 실제 1기 신도시의 재건축이 일어나는 시점과 어떻게 보면 약간의 크로스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소비자가 어디를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이지만 어쨌든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의 특별법이 날개를 단다면 좋아지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실업계 공급되는 공급망 입장에서 이 서울 지역, 주변 지역에 또 경기도권까지 서울 경계선 지역의 대도시 광역권의 역할들은 더 탄탄해지겠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기존의 재건축 정비 사업과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이제 재건축하면 또 재개발도 있었고 리모델링도 있었는데 제일 많이 타격을 보는 것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정해지면 사실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했던 분당이라든가 일산 일부 지역들은 리모델링과 재건축의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갔다가 재건축을 돌아오긴 좀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리모델링 좀 더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좋고요. 재개발은 조합이랑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물건이 내 집이 어느 지역에 나올지를 정확히 잡을 수는 없는데 재건축은 그 자리에서 바로 올려서 층수가 몇 층이 정해질지만 정하기 때문에 재개발이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장인 뉴타운이라든가 앞으로 노량진 뉴타운 이런 쪽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오히려 입지가 정해져 있는 재건축 쪽으로 특히 여의도라든가 또는 뭐 목동이라든가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더 주목을 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한참 불붙고 있는 재개발 시장도 약간의 어떤 위축이 같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이 시장 주도적으로 갈 것이냐에서는 확실히 정책적인 면에서 재건축이 치고 나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 이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의석수 차이로 인한 네네. 협치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과연 그렇다면 그 규제 완화로 인한 재건축 정비 사업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게 이제 아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의석수 중에서 1기 신도시 출신들 의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은 2년 후에 자기들이 다시 재선을 하거나 다시 나올 때 그걸 대비해서라도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전체 의석수 대비 이분들까지 찬성표를 던져서 특별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과반수는 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지방선거를 놓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지나서나 이 얘기를 좀 공론화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건 여담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것들은 지금 대통령제 개선들 같은 이 헌법을 좀 고쳐야 되는 문제들인데 이 헌법을 고치려면 아직까지는 의석수에서 야당의 지급에 있는 국민의힘 의석수가 좀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 협치가 딜을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기대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1기 신도시가 좀 잘 된다 못 된다를 판단하려면 단순히 법이 제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보다는 어떤 이득을 주고 어떤 걸 갖고 오느냐 양 거대 여당 둘이서 어떻게 딜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다이내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슈 브리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대선 뒤 서울 매물 1.4%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앞선 뉴스 브리핑과 좀 같은 맥락인데 네네.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을 걷어들였다는 소식이 그렇습니다. 네,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이렇게 많이 걷어들이고 있나요, 지금? 자, 일단은 돈이 좀 될 만한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강남 4구는 물건이 확실히 줄었고요. 특히나 또 목동 재건축 단지가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도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월 9일 대선이 있었는데 3월 9일과 그 다음 날 확정된 3월 10일만 봐도 1%대 이상의 물건이 걷어들여졌다는 거죠. 그만큼 3월 9일 대선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소비자들이 관망하고 있었다라는 게 여실히 증명이 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물레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 물건이 많이 풀리면서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아까처럼 양도세 완화부터 시작해서 취득세 완화가 예정되면 이제 거래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이면에는 거래가 잘 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야, 올라가면 좀 이따 팔아도 되겠네. 이런 때문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앞서 1월 달부터 정부가 계속 부동산이 안정화돼 있다라고 하는 근거가 시장에 매물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걸로 갔거든요. 팔려는 사람이 많다라는데, 이 팔려는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다시 싹 걷어들여서 오히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현상이 나왔던 얘기는,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수치일 수도 있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소비자들은 그냥 물건을 던져보고 기다렸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다시 들어오는 선택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사실상 이런 물건들, 좋은 물건들은 다시 또 걷어들이다 보면 시장에서 확실히 돈이 될 만한 물건에 대한 숫자가 적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좋은 물건에 대한 신고가가 다시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 한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한번 상승작으로 들어서게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래도 용적률에 관련된 35층 룰 폐지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규제를 해제할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중에서 확실히 지금은 서울 지역은 층고의 문제가 굉장히 세거든요. 한강변에서 잠실주공 5단지라든가 압구정이라든가 또는 뭐 여의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층고를 높이면 높일수록 조망권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35층 룰을 잠실주공 5단지에서 폐지한다는 걸 적용하는 순간부터가 재건축의 스타트하고 시작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것도 많고요. 또 지금의 규제 완화가 그런 쪽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하나 더 추가해 보시면 좋겠죠. 지금 현재 뉴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나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법률상으로 바꾸긴 좀 어려워졌으니까 법률이 아닌 국토부 장관용으로 바꿀 수 있는 규제 중에 핵심적인 규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조정지역 해제입니다. 이 부분이 건드려지면 사실상 지금 물가가 더 높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낮은, 작년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주택 가격이 더 높았지만 지금 인플레 때문에 3개월 평균 물가 상승률이 주택 가격을 훨씬 더 앞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 명분은 국토부 장관의 규칙 개정으로만 가능한 부분이라서 굳이 법률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새 장관 인선들이 나오고 청문회를 통해서 등재하는 이 새로운 정부의 장관들이 어떻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이 규제 완화가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매물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이 좀 더 좋아지겠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여기에 근거한다고 보겠습니다. 네. 자, 일각에선 이제 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어떤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또 양도소득세 완화로 인한 많은 물량 때문에 집값이 안정될 거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자,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승장과 하락장의 기조에서 어느 쪽이 더 힘을 받을까요? 저는 일단은 기대 심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기존 정부의 규제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권 교체라는 물망으로 지금 정권이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다, 이렇게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갖고 올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장이 분명히 펼쳐질 거라고 보고요. 다만 8월 달에 있을 임대차 3법의 가장 중요했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가 되는 시점과 또 종부세 완화되는 시점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규제 완화가 구체적으로 장관 인선들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시점들이 8, 9월 달 정도가 될 거거든요. 9월 달에 국정조사나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앞뒤로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거나 가시화가 된다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가격의 상승 모멘텀이 좀 올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 때는 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지금 LTV도 조절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리고 대출 규제도 좀 풀어준다고 하면 사실상 앞정부에 했던 모든 것들의 기본적인 것들은 3, 4개월 안에 다 가시적으로 풀리는 모습을 좀 보일 거란 말이죠. 이럴 때에는 통계적으로 가장 먼저 토지 가격부터 좀 움직이고, 건물 가격은 고점은 사실상 차익 실현 때문에 좀 빠진다고 하지만 중위권 가격들이 다시 한번 요동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저는 확실하게도 가을쯤 가서는 반등의 여력과 신고가 출현으로 인해서 일부 지역들에서 고점으로 잡는 그런 매물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모든 지역이 다 그러진 않고 확실히
중위권 그룹 내에서는 치고 나가는 지역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가격은 관망 뒤 반등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3월 셋째 주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이제는 지난 시간을 탓하고 후회하며 한탄하기보다는 새로이 다가올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이슈 브리핑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